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저는 중학교 사회교사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학과 같은 사회과학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가 문과라는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문이과를 결정하는 상담을 할 때요.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너 이과겠지? 라고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선생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문과였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즐겨 읽는 책이 과학책입니다. 주변에도 과학책을 많이 권하는데요. 과학책을 읽으면 생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영감을 얻었던 것도 과학책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과학을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좀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지적인 희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책을 읽다 보면 생각의 틀이 넓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시작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양자역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김상욱 교수님의 책도 정말 좋다고 했었는데요. 어쩌다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진짜 이 책 교양으로 시작하기에 너무 좋고 또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꼭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자 에른스트 페터 피셔는 독일 사람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한 분입니다. 먼저 물리학을 공부했고 생물학을 또 전공하기도 했고요. 과학사를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읽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술가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쓴 다른 책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의 부제가 과학의 아포리즘이 세계를 바꾸다입니다. 먼저 아포리즘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명언 같은 거예요. 진리를 함축적인 말로 핵심으로 표현하는 격언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게 아포리즘인데요. 이 책은 과학자들의 아포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책의 제목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첫 번째 챕터인데요. 이 첫 번째 챕터 말고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플랑크의 양자도약, 아인슈타인의 유령, 파울리의 금지 이런 식으로요. 과학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목차의 표현 방식이 제가 책 내용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과학자의 핵심 키워드와 함께 기억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목차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은 원자의 무대 위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장입니다. 이 첫 번째 장은 양자역학과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플랑크의 양자도약,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보어의 말편자, 아인슈타인의 유령, 파울리의 금지, 호킹 복사, 차일링거의 원리 이렇게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나오는 과학자의 이야기들만 좀 읽어도 대충 양자역학의 거장들을 다 한번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고전적 수수께끼들인데요. 고전역학과 관련한 과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맥스웰, 올베르스, 패러데이, 뉴턴, 그리고 렌트겐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무한과의 만남인데요. 여기는 수학자들이 좀 등장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수학책들을 좀 읽었어서 좀 반가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만델브로트, 오일러, 힐베르트, 러셀, 튜링, 푸엥카레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장은 생명의 복잡한 규칙입니다. 생물학과 관련한 내용이겠죠. 다윈과 멘델, 크릭 등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처음 본 과학자들도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은 인간의 본성, 코흐, 밀그램의 실험, 로렌츠의 각인, 파블로프가 나오고요. 마지막 장은 과학자의 흥미로운 사실들인데요. 이 마지막 장도 다 하나같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특히 오컴의 면도날과 브레너의 빗자루 같은 개념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오컴의 면도날 개념은 철학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브레너의 빗자루는 또 좀 색다르더라고요. 오컴의 면도날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잘라내는 개념이라면 브레너의 빗자루는 아직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양탄자 밑에 넣어둔다는 개념입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그 외 내용들도 다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교양으로서의 과학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유명한 과학자들을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용도 흥미롭게 쓰여져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최근에 하이젠베르크를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마 이 책을 읽지 않고 그 책을 읽었으면 사실 좀 이해의 폭이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내용들을 쭉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막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어떤 과학자가 나오면 그 과학자는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한 챕터가 한 5, 6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학자의 핵심 단어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과학자가 발견한 내용, 그리고 이 과학자와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 과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렇게 짧은 페이지 안에 이 정도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인 과학자를 훑어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단점은 반대로 생각하면 또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의 업적을 5, 6장으로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저는 그랬어요. 이 과학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설명이 충분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 하고 싶은 거는요, 그 과학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이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조금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린다면 이 책이 한참 부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과학의 시작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의 책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에피타이저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무리 쉽고 흥미롭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내용 자체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챕터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내가 아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고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쉽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챕터마다 좀 수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읽다가 또 다른 책을 읽다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책을 읽고 양자역학의 과학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요. 양자역학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챕터 슈레딩거의 고양이만 살짝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슈레딩거 하면 고양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슈레딩거 본인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천재 과학자인데요. 슈레딩거 본인은 사실 이 양자역학 자체를 받아들인 과학자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둘 다 양자역학의 문을 열어젖힌 그런 사람이지만 그 세계로 직접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어떤 분들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고 실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고 실험입니다.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은 이렇습니다. 무쇠로 된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자 안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방사능 물질이 있는데요. 50%의 확률로 붕괴될 수도 있고 붕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이 붕괴가 되면요. 이 망치가 움직여서 독극물 항아리를 깨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어 놓는 겁니다. 이 고양이는 방사능이 만약에 붕괴되면 독극물이 나와서 죽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이 고양이는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양자역학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이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자를 열었을 때 비로소 이 고양이를 관찰했을 때 죽음과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슈레딩거는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양자역학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양자역학계에서는 오히려 이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슈레딩거가 만든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 확률을 측정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크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방정식으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슈레딩거는 끝까지 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정말로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봐주지 않는다면 원자는 고정된 특성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불확정 상태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은 불확정성, 우리가 관찰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우연과 확률의 세계를 물리학에 끌어들입니다.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양자역학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젠베르크 책을 통해서 양자역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 교양서의 시작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책 진짜 강추드려요. 제가 이 책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조금씩 아껴 읽었습니다. 지적인 즐거움 그리고 두뇌에 조금 더 자극을 줘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하이젠베르크의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